네, 세종연구소 홍현익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일대학 뻥띠용 소르본느라고 하는, 이제 애칭으로 뻥띠용 소르본느라고 하는데요. 파리 일대학에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그 파리에서 소련 외교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골바초프 시대의 마지막을 파리에서 지냈고요. 옐진 초기까지 이제 파리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3달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골바초프 마지막 3달 동안 모스크바에 가 살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애정도 사실 갖고 있었고, 러시아 전문가로서 서울에서 처음에 활동을 하다가 제가 세종연구소라고 하는 건 사실 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통일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통일에 대한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상이 그렇게 한국하고 긴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북한과의 그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를 그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분단 상황도 우리의 국익에 별로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동맹 또 뭐 한러 관계 그리고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최근에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맞이했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북미 관계 정상화와 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다름없는 핵을 포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결국은 트럼프 시대 말기에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그때부터는 아유 저런 미국하고 대화를 해봐야 아무런 득도 없고 차라리 핵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아마 거꾸로 미국이 나하고 평화공존을 하러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하고 관계를 잘하면 그 핵강국이 될 뿐 아니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러면은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화도 해보겠지만 한국이나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면 핵을 포기해야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북한의 대외 교역의 95%가 중국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 3% 러시아 그리고 2%는 거의 미미한 한국하고 미국은 제로 아예 무역이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 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또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볼 때는 코웃음 칠 일입니다. 자력갱생 체제로 가고 있는 데다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교역만 잘하면은 자기 경제에 큰 문제가 없는데 미국하고 한국은 지금 제재만 하겠다고 저러고 나서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로 좀 어리석은 대북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이미 북한은 핵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이거 뭐 북한이 언제라도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 한 발만 가지고도 서울에서 1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핵 억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미국에 가서 고개를 넙죽 숙이고 핵 억지를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강화됐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의 핵 억지 강화를 얻어내고 미국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관계를 강화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는데 그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굴한 방법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우리가 다 해결하는 식으로 갔고 그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인 것처럼 어, 외교 정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미국하고 중국 간의 세계적인 갈등 국면이 있어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 편을 전적으로 들 수도 없고 중국하고의 무역이 거의 우리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홍콩하고 무역을 합친 그 계산입니다. 30%의 무역을 중국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는 중국하고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하고도 아주 관계가 소원해졌고 러시아는 이제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구 관계가 소원해진 거를 넘어서서 거의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직전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달에 발발해서 이 우리의 어려움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미국 편이나 중국 편을 어느 하나도 들 수도 없고 난처한 처지에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실상 준 전쟁 상태로 들어가고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적대 관계로 가면서 한국도 할 수 없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중국하고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한국은 점점 더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소나기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더 촉진하고 있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미군을 통해서 우리의 그 155mm 포탄을 제공하는 등 이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 국가가 아니라 적대 국가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도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발발 원인 제가 이렇게 다 설명하다 보면 2시간 걸리는데요. 30분에 끝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 강연을 아마 왜 이렇게 뭐 중간도 안 돼서 3분의 1밖에 안 하고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제 자료를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이 원인도 또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제가 파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뭐냐면은 골바초프의 냉전 종식 외교정책 연구를 가지고 파리 일대학에서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골바초프 마지막의 외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그 당시에 독일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고 제가 MBC TV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관계로 독일 통일이 됐을 때 그 통일이 되는 장소에도 취재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독일의 통일을 이루려면 서구의 한 30개 나라가 미국과 영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30개 정도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독일한테 한 가지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독일이 통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을 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통일 독일은 반드시 나토 회원국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깔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련의 군대가 37만 명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나토하고 적대하는 기구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소련군 37만 명을 철수시키고 거기다 통일이 되면은
통일 독일이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통일 독일이 반소 노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골바초프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방에서 베이커 국무장관이라든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통일을 달성하고 나니까 동독 자체도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동구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르러선 발트 3국까지 전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약속 위반인데다가 자기의 턱 밑에다가 칼로 칼을 들이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이 요소를 너무나도 그 각국이 원하는데 그럼 가입시켜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쟁 발동 행위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문제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어서의 그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러시아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젤렌스키 지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기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이 두 나라만큼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3차 대전을 하더라도 막겠다라고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하고 근데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민주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전쟁 상태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화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엄청나게 부패한 상태고요. 나토가 유럽 국가 중에 제일 유럽 국가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나토는커녕 EU도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떠벌리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푸틴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미국은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나면 너무나도 이익이 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그 나토에 대해서 나토를 완전히 전략적으로 손아귀에 넣을 수 있고 지금 완전히 달성했죠. 두 번째는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생산되는데 수출이 지금 수출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서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셰일가스는 가만히 있어도 갑의 위치에서 팔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이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군산복합체들 지금 뭐 너무나 기뻐서 비명을 지르고 있죠. 무기가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으로 지금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옐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어, 서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가 이거를 그냥 손쉽게 달성했고요. 거기다가 서유럽 국가들이 전부 미국의 지휘하에 단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서 나토를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었던 듯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두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신냉전적 질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건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바인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미국은 지금 자기의 그 초강대국의 상대적 패권이 지금 굉장히 기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초강대국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나토를 움직여서 이들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게 하고 자기는 팔짱 끼고 국력의 소모 없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배경에 깔려있는 미국의 구상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한테 보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좀 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유럽의 국가들을 단합시키고 미국의 휘하에서 러시아를 견제시키고 이러면은 미국은 자기의 국력에 손상 없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가지고 정보기구도 2차 대전 직후부터 만든 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쿼드도 만들고 오커스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한국의 국익으로 보면 미국하고의 안보 동맹을 열심히 하면서 30%의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미국하고 일본도 협력을 해야 되겠죠. 미국하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히 해결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와 상황에 따른 그 두 나라의 두 강대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전략으로 볼 때는 삼척동자가 국가의 외교를 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 관계로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미국하고 일본에다 완전히 올인을 하고 양보적으로 모든 우리의 국익을 다 포기해가면서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거의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정말 제가 보기에는 외교 전문가로 볼 때는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도 아닌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속상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황이 신냉전이라고 보고, 김정은은 지금 신냉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정은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를, 야, 지금 나의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구나. 러시아가 그간에 북한한테 가깝게는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안 줬는데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돕고 있고, 중국도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북한을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내가 생각한 자력갱생의 기조가 옳았고, 자력갱생을 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적대 관계로 가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핵도 보유하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고요. 우리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전략인데, 우리는 완전히 미일에 올인해가지고 중러와의 관계를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의 세계 질서는 김정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신냉전 질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제일 밑에 냉전과 다른 점이라고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안보 질서에 있어서는 신냉전 질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 간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전략 물자는 일체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무역을 미국이나 유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을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의 무역이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거의 40%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래도 2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국하고의 무역은 얼마냐? 7,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4배 내지 5배의 무역을 미국하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EU하고의 무역은 거의 러시아하고의 무역의 10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하고 사이는 좋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지만 러시아한테 무기를 주면 이제 제재를 당하고 EU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무역도 엄청 축소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으로 무기를 주지는 않고 유엔에서도 반대표나 비토를 행사하지 않고 기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그걸 이해해주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해서 석유 수입해서 남은 거는 중국 상표를 붙여서 세계에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에서의 석유 수입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5배가 늘었습니다. 5배의 석유를 더 들여와서 인도표 석유라 그래서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이득을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러시아에서 서구의 전략에 따라서
제재를 가하고 한러 관계에 있어서 경제 관계는 다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전 시대하고 아주 다른 거는 이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간에도 협력을 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테러를 방지한다든지, 그다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다음에 전염병 문제, 이런 문제들은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자국들이 너무나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전하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우리가 서방 진영에 속해 살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GDP, 각 제재하고 있는 나라의 GDP를 다 더해보면 세계 GDP의 50%가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지도에서 보듯이 빨간색 표시한 게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미국, 캐나다, 유럽과 나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요게 전부 다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는 한 나라도 러시아를 제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제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36%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로 볼 때는 아주 턱없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구의 국가들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저의 속내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선 복구하느냐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종전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협상을 해서 평화롭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다 만족스럽게 평화 협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빼앗겼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더군다나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했던 크리미아 반도까지 내놓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 이러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점령하고 있던 땅을 내주고선 평화협상할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상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서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들은 내심 전쟁이 끝나길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략당해서 땅을 뺏겼는데 그거를 되찾겠다 그러는데 또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과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렸 땅을 좀 찾아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체면을 차리면서 종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공격을 거의 다 멈추고 수비 진영만 딱 갖춰서 수비전만 하고 있으면서 방어전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한 너댓 달 이상 계속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투기도 준다 뭐 그러는데 그래봤자 저의 추측으로는 연말까지 전쟁이 끝나기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서유럽이 너무나 피곤해져서 서유럽은 이제 야 어차피 전쟁 더 해봐야 사람만 죽지 땅도 못 찾을 건데 타협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고민은 뭐냐면 전쟁을 이 상태에서 그냥 중단하면 젤렌스키는 쫓겨납니다. 젤렌스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을 계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로서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 그러고 전쟁을 중단하자 하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유엔에 가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휴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좀 불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 가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종전이 되지 않을까. 종전이 되고 나서도 평화협상까지 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3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가만히 있어. 또, 더 넘겨주십시오. 5번까지, 역사의 교훈과 동북아, 더. 예, 됐습니다. 요, 전 페이지. 역사의 교훈과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아니, 그 전 페이지. 아니, 그 다음 페이지. 이,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가 강연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세계가 크게 세 가지 3차 대전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세 가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디데스 트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스파르타가 패권국, 오늘날의 미국인데, 오늘날의 중국에 준하는 아테네가 부흥하면서 아테네에게 패권을 뺏길까봐 스파르타가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이 났다. 그런 그 교훈을 보면 중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미국을 추월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3차 대전을 하더라도 중국을 추월하게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투키디데스 트랩이고요. 상당히 지금 이 구도로 가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무역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했는데, 바이든 들어와서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타협할 줄 알았던데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중국이 더 괴로울 만한 것을 다 찾아가지고 무역은 무역대로 하면서 첨단 산업과 아주 중국이 성장한 미국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술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볼 땐 속으로 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화웨이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깜짝 놀랄라 굉장히 그 첨단 칩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화웨이 핸드폰을 내놔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2050년 정도 이전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군사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미국이 그 여유가 있는데, 2050년이 된다면 중국이 군사와 경제 다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차 대전 발발의 교훈인데요. 몽유병 환자의 안이한 국제안보 정세 인식. 이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 전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마치 진영이 나뉘는 거 비슷하죠. 진영은 아닌데, 당시의 진영은 유럽에서 어디 나라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태리 3국의 3국 동맹,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의 3국 연합, 요 둘 사이에 세계 패권을 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도 황태자가 세르비아를 방문했는데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거의 한 나라처럼 친한 나라인데,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했죠. 그렇게 되니까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 세르비아를 응징해야 된다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삼국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일에 가가지고 카이저를 만납니다. 카이저를 만나가지고 비레르 밀세죠. 비레르 미세를 만났는데, 비레르 미세가 그 자식들 당신의 그 외아들, 왜냐하면 그 페르디난도 황태자가 마지막 황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그 카이저는 너 맘대로 해라. 내가 있는데 뭐 무슨 일이야 있겠냐. 그렇게 백지 수표를 주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한 2주 동안 갔다 와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세계가 3차 세계대전에 지금 그 목전에 있는데, 3차 세계대전의 목전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벌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러 간의 갈등을 벌이면 언제 3차 대전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킨들버거 트랩인데요. 킨들버거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 세계 질서를 보면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국이 됐는데, 패권국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미국의 국익만 챙기다가 킨들버거 트랩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모범을 안 보였다고 하는 거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경제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모범을 보이면서 그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오히려 보호 관세를 50% 이상의 보호 관세를 물리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 영국과 프랑스나 같은 나라들은 자기의 스털링 그 블록을 챙기고 프랑스는 프랑스 식민지들하고 블록을 짜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으로 히틀러가 나오고 2차 대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초강대국인 미국은 자유무역을 해야 마땅한데 보호무역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전 세계를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2차 세계전 이후에 60여 년을 미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이익이라고 그냥 확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한테 왜 당신들 자유무역을 해야지 왜 보호무역을 하냐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거에 지금 그 사활이 지금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질문 시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자국 이익주의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이익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첫 번째 말씀 마치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면서 또 추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